사립탐정의 하루가 지나갔다. 정확히 전형적인 날은 아니었지만 아주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한 남자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대부분 재미도 별로 없다. 때로는 얻어 터지거나 총을 맞거나 감옥에 던져지기도 한다. 아주 가끔은 죽을 수도 있다. 2달마다 한 번씩 이 일을 그만두고 아직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번듯한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면 문에서 버저가 울리고 대기실로 향하는 안쪽 문을 열면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여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슬픔, 약간의 돈을 안고 들어온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1945년작 기나긴 이별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채널 이름을 짓기 위해 수많은 이름들을 떠올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귀착한 지점은 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이름 레이먼드 챈들러. 왜 챈들러였을까요? 좋아하는 작가이고 또 작품들이어서 몇 번씩 읽기는 했지만 그건 꽤 오래전이어서 문득 챈들러가 떠오른 건 저로서도 뜻밖이었습니다. 서점을 책 사무소로 떠올린 건 아마 읽어드렸던 저 장면, 저 문장들이 생각나서였을 것입니다. 레이먼드 챈들러는 1888년부터 1959년까지의 생을 살다간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를 흔히 하드보일드 탐정소설의 전범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가 탄생시킨 인물 필립 말로는 일반적으로 셜록 홈즈 다음으로 유명한 탐정의 대표 명사처럼 받아들여지는데요. 필립 말로를 비롯한 이 하드보일드 스타일 자체가 많은 작가들이 모방하고 패러디할 정도로 문학사에 확실한 획을 그은 그런 장르이자 스타일입니다. 챈들러의 생일을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챈들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어머니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고전 문학에 특히 심취했는데요. 시인이 되기를 꿈꿨던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기자 생활도 했고요. 챈들러는 나중에 오일 회사, 즉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유전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일 회사의 중역으로 LA 지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만 지나친 음주 그리고 장기간의 무단 결근 등으로 결국 해고당합니다. 생계 방편으로 당시 유행했던 펄프 잡지에 단편들을 기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블랙마스크에 주로 글을 실는데요. 이런 잡지에, 대중적인 잡지에 실는 소설들을 흔히 펄프 픽션이라고 하는데요. 싸구려 값싼 종이에 인쇄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얘기거리들이 실린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잡지이고 그런 소설들이었죠. 허나 결국에는 이 펄프 픽션이라는 게 미국 문화에 준 영향은 엄청난 거죠. 40을 넘어선 나이에 작가 생활을 시작한 챈들러는 1939년 빅슬립, 주로 깊은 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빅슬립이라는 장편으로 한마디로 대박을 칩니다. 유명해진 그를 할리우드가 모셔갔고 함께 작업한 감독들이나 작가들 면면을 봐도 화려합니다. 빌리 와일더,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감독들, 그리고 윌리엄 포크너 같은 작가들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에서도 그의 프로 불편러 같은 불편쟁이라는 별명과 그 다음에 부적응성의 기질이 발휘되면서 다툼도 많았다고 합니다. 챈들러는 헐리우드 생활도 결국 정리하고 다시 작가로 돌아옵니다. 챈들러의 작품들은 필립 말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빅슬립, 안녕 내 사랑, 하이 윈도, 호수의 여인, 리틀 시스터, 기나긴 이별
이렇게 장편 6편이 우리나라에는 북하우스 출판사에서 박현주 번역 그리고 장경연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장경연 씨의 해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챈들러에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읽고 가장 많은 글을 쓴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챈들러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는 해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챈들러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챈들러의 마지막 발표작인 플레이백은 여기에도 역시 말로가 나오지만 사실 이 소설은 헐리우드 시절에 썼던 시나리오가 원작이에요. 그거를 다시 헐리우드에서 나와서 재구성의 소설로 발표한 것인데 북하우스 챈들러 선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6편 속의 말로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해서인지 선집에 넣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래도 챈들러의 작품인데 같이 포함되어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플레이백은 원점 획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단편들은 현대문학과 그 다음에 북스피어 출판사에서 단편을 묶어서 출판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웬만한 챈들러의 단편들은 거의 잊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는 챈들러의 편지와 짧은 글들을 모은 에세이집으로 챈들러의 소설, 영화, 헐리우드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점 챈들러라고 명명한 이유이기도 했던 기나긴 이별 얘기로 돌아가면 챈들러와 그의 부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챈들러보다 18살 연상인 그녀는 챈들러가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둔 등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병을 앓게 되고 투병 끝에 챈들러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챈들러의 생은 사실 아내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었고 몇 번의 요양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뒤인 1959년 챈들러는 사망합니다. 낭독해드린 기나긴 이별은 아내가 투병하던 중 집필한 작품인데요. 오랜 투병을 한 아내 곁에서 챈들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잃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걸 깊이 느꼈을 테니까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이런 정서는 기나긴 이별 배면에 깔려 있습니다. 아내의 투병과 죽음, 챈들러 자신의 늙음과 맞물려서일까요? 타락과 부패에 맞서며 소박한 정의를 지키려 애쓰던 초반의 젊은 기사로서의 필립 말로 대신에 더욱 고독해지고 지친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로서의 나이든 탐정의 모습이 더 짙어져 있습니다. 빛나는 추리, 자신의 추론을 증명할 기회를 찾아 기꺼이 사건에 뛰어들던 고전적 탐정이 아니라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거나 미행하고 뒷조사를 하는 수준의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사소한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자영업자 탐정의 모습으로 땅에 발 딛고 선 탐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듯 삶에 회의가 들어도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슬픔이 약간의 돈을 들고 들어오면 다시 비열한 거리로 나서는 말로처럼 서점 챈들러도 때로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새로운 책 때문에 다시 책 사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서점 챈들러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들어오시기 위해 눌러야 할 벨이나 버저 따위는 없습니다. 오늘은 챈들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드보일드라는 용어를 설명 없이 썼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충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읽은 책과 함께 하려는데요. 그거는 양자호의 추리소설 읽는 법입니다. 추리소설 또는 미스터리 장르를 다룬 책들은 많지만 하드보일드라는 용어에 대해 신선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서 소개해 드렸음 합니다. 추리소설의 역사와 흐름을 쭉 훑어가면서 계보와 맥락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 추리소설을 인문학적으로 첫걸음떼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분량도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흥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려나오는 작가들은 해밍웨이, 데시라 헤미트,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기나긴 이별은 위대한 개츠비, 그리고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 이 세 권의 소설을 같은 계보로 연결해서 보는 그런 평론가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곧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이게 원래는 챈들러 소개를 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건데 제가 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영상 장비들이 그냥 핸드폰에 그리고 그냥 핀 마이크 연결해서 영상 찍고 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오랜 시간 보고 들으시면 약간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워낙 좀 고퀄이 아니라서. 그래서 짧게 끊어서 2편 정도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서점 챈들러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